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오파츠 4가지.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오파츠 4가지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파츠란 시대를 벗어난 유물을 뜻하는데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유물이나 건축물 내지는 특별한 기법의 장치나 거들을 말합니다. 즉 존재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유물들을 오파츠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시대가 발전하며 그 비밀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오파츠가 존재하고 과학이 많이 발전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풀어내지 못하는 오파츠 역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계에서도 오파츠로 인정된 4가지 오파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파츠는 안티키티라 기계입니다. 이 기계의 용도는 천문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설계된 기계로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티키티라 기계는 기원전 1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 기술로서는 글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정교한 세공 기술을 가진 유물임을 단박에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안티키티라 기계는 그 당시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망원경도 없던 시절 도대체 어떻게 하늘의 별자리를 볼 수 있었으며 천문의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늘의 별자리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관찰할 생각을 했는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만 하게 되네요. 14세기 서유럽에서 천문학 시계가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서야 이 안티키티라 기계는 나타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천문학적으로 너무나도 정확해서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합니다. 이 오파츠는 1세기에 만들어졌지만 19세기에 소형 시계 부품 제조 기술의 수준이 되어서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정교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태양과 달의 위치와 다른 행성의 궤도를 정확하게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신비로운 물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 기술로 본 안티키티라 기계의 모습만 봐도 엄청난 기술을 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 기계를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 이렇게까지 고도로 발전된 천문학 기술이 꼭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외계인이 실수로 떨어뜨리고 간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나 하던 초고대 문명이 진짜로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직까지도 수많은 오파츠 미스테리 중 단연으뜸이라고 할 만하네요. 두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오파츠는 네브라 하늘 원반이라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원반입니다. 이 물건이 오파츠로 인정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제작 시기가 기원전 1600년경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직경 30cm, 무게는 2kg인 이 원반은 녹청이 덮여있고 장식물은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 또는 보름달과 초승달 그리고 별들, 특히 플레이아데스를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 작센안할트주의 네브라에서 발견되었으며 네브라 하늘 원반은 청동기 시대의 우니치체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 당시의 세공 양식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오파츠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위조일 것이라고 치부하려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여 지금은 진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 도구로 2013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어떻게 천문에 관련한 유물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신비롭고 대단하다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다룰 오파츠는 파이스토스 원반이라는 유물입니다. 이 유물은 점토를 불에 구워 만들어졌으며 원반 안에 각인된 상자들은 어떠한 도구로 새긴 것이 아닌 상을 새겨진 작은 도장을 일일이 만들어 젖은 점토에 찍어 누른 후 불로 구워 만들어진 원반입니다. 이는 현재 학계에서 인정하는 활자 인쇄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10세기에서 11세기의 최초의 활자 인쇄물보다 2000년에서 3000년이나 앞서 만들어진 최초의 인쇄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물이 오파츠로 인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유물이 발견되었던 장소와 그 시대의 어떠한 유물에도 이 같은 활자 인쇄 관련 유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시대에 진짜 활자 기술이 있었다면 더 많은 자료가 남았어야 하며 그 이후 인쇄술이 엄청 전파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기술이기에 오파츠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 듯합니다. 또한 파이스토스 원반에 새겨진 상형 문자는 아직도 해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네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암호 해독을 시도하며 연구했지만 아직도 해독을 위해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상형 문자들이 해독되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초고대 문명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파츠입니다. 일명 바그다드 전지로 알려진 오파츠입니다. 전기도금 등의 전기화학의 기원이 되는 전지의 실용화는 1800년경에 발견된 볼타전지 이후라고 여겨졌으나 1936년 바그다드에 소재한 이라크 국립박물관의 고고학자들이 바그다드 동남쪽 트라와 인근 지역에서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7세기 사이에 존재했던 파르티아 왕조의 유적지에서 진흙으로 만든 14cm 높이의 항아리를 발견한 이후에 전기의 사용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용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물은 사산 왕조 페르시아 시대에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토기로 바그다드의 작은 마을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견 당시 과즙 성분이 추출되어 단순히 과일이나 과일주를 담는 용기로 알려졌지만 술단지라 하기에는 생김새가 특이했고 이 유물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지의 일종인 갈반이 전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내부 구조인데 구리로 만든 직경 2.6cm, 길이 10cm가량의 원통이 개별적으로 안에 따로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항아리의 내부 구조는 사용된 금속만 다를 뿐 오늘날 사용하는 전지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이 진흙 항아리가 고대 전지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내놓은 의견으로는 이 항아리가 전기 도금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종교, 주술적 용도 또는 통증 완화를 위한 침술용이라는 주장 등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리 실린더가 역청으로 밀봉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 그 안에 어떤 액체를 담아놓고 새지 않도록 한 것을 의미하며 철심이 공기 중에서 산화된 것이 아니라 산에 의해 부식된 것과 같은 상태로 발견되었던 것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산에 담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이와 경향을 갖는 금속들, 철과 구리 사이에 산성을 띤 액체가 있었다면 당연히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항아리 내부에서 전지와 같은 화학 반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니 이미 전기를 사용했다고 밖에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네요. 과학계에서 오파츠는 큰 논란의 대상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오파츠가 고대 문명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과학자들은 오파츠가 현대에 만들어진 위조품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파츠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지만 이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파츠가 인류의 역사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파츠는 과학계의 큰 도전 과제이며 이를 연구하면서도 완전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오파츠의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 중에 있지만 현 시대에서는 그리 쉽게 밝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미스터리라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이상 정답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 시대에서 오파츠라 판명이 된다 해도 먼 훗날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을 테고 지금 별거 아니라고 확신하며 무시했던 흔하디 흔한 돌멩이 하나가 먼 훗날 새로운 오파츠 내지는 어떤 쓰임새로 말미암아 금보다 더한 가치가 생길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오파츠 4가지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하루빨리 과학이 발전하여 수많은 오파츠들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보 온달은 백인 왕족이었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보 온달은 백인 왕족이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동화 속 바보 온달은 제목 그대로 바보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사랑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위인전을 읽으며 자라왔기에 지금까지 바보 온달은 그저 바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서 밝혀진 사실은 실로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바보 온달은 그저 생각이 짧은 바보가 아닌 한국말이 서툴렀던 외국인, 그것도 백인이었다는 설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오늘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미스터리 속 바보 온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바보 온달, 그는 백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는 위인전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온달은 정말 바보처럼 어리석어 보였을까요? 만약 그가 정말 어리석어 보였다면 아무리 평강공주가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하여도 결코 장군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의학이 발전하고 다양한 기능의 의료기구나 처방전을 통하여도 바보들이 천재가 되거나 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기능이 떨어지는 흔히 바보가 누군가의 보살핌만으로 한 나라의 장수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그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바보가 아니라 외국에서 넘어와 정착했던 백인이며 그래서 국어가 서툴렀던 타국인이었을까요? 정확히는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 살던 서인 페르시아와 투르크 사이의 혼혈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당시 당나라는 활발한 실크로드 무역으로 상당수 서인들이 거주했는데 출신지를 따라서 성씨를 지었다고 합니다. 강씨는 사마르칸트, 안씨는 부하라, 석씨는 타슈켄트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산시죠. 시도 당시 서인들의 성씨라고 하더군요. 고구려 왕이 사마르 이민족 출신인 온달이라는 사람을 사위로 삼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온달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온달 장군을 단지 신화 또는 전설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을지문덕 장군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계속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좋은 교훈을 남기고자 바보를 강조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어져 오다 보니 지금까지도 바보 온달로 이야기가 전달된 탓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온달 장군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고구려 평양성 요새에 온달이라는 바보 같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평원왕에게는 평강공주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눈물이 많았던 울보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평원왕은 그녀에게 계속 울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거야 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시며 그녀를 달래기 위해 겁을 주며 눈물을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왕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유명한 바보 온달.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저 평범하거나 바보가 맞다면 어찌 왕이 온달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평강공주 또한 온달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눈물을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바보가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유독 온달이라는 이름을 왕과 공주가 알 정도였다면 분명 온달은 흔하디 흔한 일반 백성은 절대 아니다 라는 추론이 성립됩니다. 다시 말해 온달은 그저 평범하거나 멍청한 바보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평강공주와 결혼까지 한 것을 보면 그의 신분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의 공주를 출신이 낮은 아무나에게 시집 보내지는 않으니까요. 어쨌거나 평강공주는 결혼 가능한 나이에 이르게 되었는데 나는 온달과 결혼하고 싶어라는 평강공주의 말에 아버지인 왕은 정신을 잃었을 것이고 야, 난 그냥 농담이었어 라고 말했겠지요. 그렇게 당황하며 말하는 왕에게 공주는 한나라의 왕이 어떻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할 수 있지? 라고 말하며 궁전을 떠나 온달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달 장군은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평강공주가 착한 아내가 되어줌으로써 온달은 고구려의 장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보 온달은 불행히도 나중에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온달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그는 장군으로서 대영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지위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면 장군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앞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보는 잘 돌봤다고 해서 천재가 될 수는 없듯이 그는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평강공주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고구려같이 사회화가 철저한 사회에서 가족이 없고 가난한 출신의 멍청하고 바보인 온달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온달은 타국인 자국에서도 높은 직위를 가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가설 중 하나가 온달이 서역에서 건너온 백인이었다는 가설과 함께 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삼국사기의 온달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발의 얼굴과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며 온달 어리석은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의 얼굴은 창백하거나 허연 얼굴 즉 건강하지 못한 얼굴을 표현할 때 쓰는 말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장군 직위를 획득한 온달이 약할 수 있었을까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발의 얼굴이 공정한 피부의 백인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온달이 백인이었다면 그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 아니면 영국? 여기서 두 가지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 출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정말 멀리 있는 나라인데요. 삼국시대에는 우즈베키스탄이란 예전에 페르시아, 심지어 비잔티움 제국과 국제 교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무역시간은 낙타의 걸음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낙타의 걸음으로 계산하면 8달 후에 한반도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돌아가고 잠시 쉬는 타임까지 치면 1년이 쫓기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먼 거리였겠네요. 그 당시 국제 교류가 활발했다는 증거로 삼국시대 유물 속에 서구인들이 사용했을 많은 유물들이 출토된 까닭이기도 합니다. 옛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놀랍게도 사마르칸드의 왕실 성씨가 온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투르크족이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551년에는 투르크족인 공룡으로 불렸던 대전쟁을 고구려에서 벌였습니다. 그래서 약 1000명의 포로가 고구려로 끌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온 투르크인의 자손이 결혼 후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온달과 동등한 나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온달은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다문화 아이들이 그렇듯이 온달 역시 고구려에서 사용된 언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온달의 말투는 부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고구려인들은 그를 바보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지 못했고 다른 시민들과는 다르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그가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가 흰 얼굴의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식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혼혈일까요? 그의 어머니는 고구려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조선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장영실을 아시나요? 장영실도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장영실의 기록에는 어머니는 동네 기생 출신으로 부산과 광희의 기생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나라 출신 중국인이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아들이 어떻게 장군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당시 고구려를 통치하던 것은 25대 왕 평원왕입니다. 왕은 정말 허수아비였습니다. 귀족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서로 싸워서 힘을 다투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왕평원은 궁중의 권력을 강화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무예대회가 있었는데 매년 3월 3일에는 무예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 승리하면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군대에 스카우트 될 수 있었습니다. 온달은 거기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이것이 온달 이야기의 공식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논란이 있습니다. 영양왕 즉위년 590년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이북의 땅을 수복하기 위해 출전하였으나 아단성에서 신라 군사들이 쏜 화살이 온달을 맞추어 아단성에서 전사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고구려, 신라, 백제 사람들은 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많이 싸웠습니다. 한강 유역은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장수왕은 결국 이 도시를 고구려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장수왕의 죽음 후 고구려는 100년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귀족들이 서로 싸우고 그 사이에 신라가 와서 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왕은 평원왕이었습니다. 평원왕 이후의 왕은 영양왕이었고 온달은 그때 발언했습니다. 우리 땅을 되찾자, 옛 고구려의 땅을 되찾자. 그러자 고구려의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가서 그들을 파괴하라. 그렇게 하여 온달은 전쟁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온달이 싸우러 가기 전에 유언 비슷한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죽어도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주경과 초령 북서 쪽에 있는 우리 땅을 되찾을 때까지 라고 유언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경과 초령. 북서 쪽은 지금의 충청북도 단양이 있었고 그 동네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에 가면 지금도 온달 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습니다. 그가 거기로 내려가서 산성에서 전투를 벌인 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온달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구려의 세 분의 대장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을지문덕, 영계소문, 그리고 온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영계소문과 같은 문장에 들어갈 만큼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서역 출신의 백인이었다면, 만약 그가 정말로 다문화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우리는 그가 많은 단점을 극복하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인정받아 고구려의 장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온달 장군의 역사 기록을 찾아내고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바보 온달은 정말 바보였는데 평강공주의 내조로 장군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백인 혈통의 유전자로 우수한 장수로 자질이 갖추어진 높은 귀족이었을까요?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20세기 최고의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통틀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예언자 중 한 명인 에드거 케이시는 사상가이자 종교 철학자이십니다. 또한 그는 잠자는 예언가로 유명한 미국의 인물입니다. 1877년 3월 18일 켄터키주 호킨스 교회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셨으며 어렸을 때부터 초감각적 시각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혼자 놀거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혼과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른 채 중학교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거칠 돈이 부족하여 농장의 일꾼과 구두방 점원, 서점, 직원, 보험 영업사원 등을 전전하며 다양한 일을 하셨습니다. 24세 때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실어증에 걸려 체면요법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신의 영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은 중학교 과정이 전부였지만
최면 상태에서 그는 난해한 의학 용어들을 줄줄이 말하며 심지어 적절한 치료 방법까지 알려주어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의 이러한 예언은 대부분 리딩 상태인 최면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옮겨 적은 것들입니다. 어른이 된 케이시는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셨고, 케이시가 유명해지자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역시 그를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케이시는 자신의 능력은 남을 돕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만 정확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셨는데, 자신의 영리를 위한 리딩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은 타인을 위해 신이 자신에게 허락한 특별한 선물이라는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영자로 불리는 그는 수많은 리딩을 통하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세상에 제공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1910년에는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최면 상태에서 의사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스지 기사가 실린 이후 의사와 과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수천 명의 난치병 환자들이 그에게 도움을 구하였고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윌슨 대통령도 있었다고 하니 그가 결코 헛된 사기꾼은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그가 리딩 중 했던 예언들은 높은 적중률로 유명한데, 그것은 연도나 날짜까지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전인 치유, 환생 등 영적 원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운명에 관한 예언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예언 중에는 많은 것도 있고 아쉽게도 빗나가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언도 있습니다. 그가 유명해지면서 그의 집 앞에는 리딩 약속을 잡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치게 되었는데, 그렇게 그에게 매일 쏟아지는 편지들은 트럭으로 날라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우주의 모든 지식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기억을 읽어내어 인류의 운명에 대한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과 합해지면 그 정보를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언어로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두뇌는 신이나 또 다른 영혼과 접촉하는 일종의 컴퓨터 단말기인 셈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에드거 케이시는 우주의 온갖 소리, 빛, 파동을 읽어내 세계적인 대변동, 지진, 지구 자체의 대변동, 즉 지구 자축 이동 등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예언하셨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들 중에는 정확히 맞는 것도 빗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는 현재의 경험과 추세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경향이 바뀌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인즉 예언이란 100%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며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치를 잘 모르는 그의 추종자들은 맞는 예언에 환호했고 비판자들은 틀린 예언들을 입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에드거 케이시가 쓴 윤회의 비밀에 기록된 것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유럽에서 가축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만연하고 이는 다시 미국 서부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사람들은 질병이 크게 확산되기 전에 수백만의 가축을 도살하고 소각합니다. 2. 펜실베니아 알렌타운의 생물물리학자들은 인간 수명을 좌우하는 유전자의 비밀을 풀어냅니다. 3.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모하비 사막에 불시착하고 구조된 외계인은 용자리 성의 한 행성이 바로 악마가 지배하는 지옥의 실체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고고학자들은 사회에서 예수의 형제라고 주장하는 제임스라는 남자가 저술한 두루마리 책을 발견합니다. 4. 2001년 예수님이 미국에서 재림하시면 믿지 않는 이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숨을 거두실 것입니다. 5.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로 수천 명의 대형 주식 투자자와 펀드가 몰락합니다. 그러나 이는 중산층의 부흥을 예고하는 전조가 됩니다. 6. 거리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잡초가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특효약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약은 모르핀보다 더 지독한 중독 증세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7. 2명의 미국 재벌이 거액의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구호 활동에 나섭니다. 한 명은 미디어 재벌, 다른 한 명은 소프트웨어 및 전자 관련 재벌로 이들의 기부금은 모든 미국인들의 의료비를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8.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각 민족들이 독립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계대전의 발발과 대공황을 예견했고 광우병과 소련 해체를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일본, 유럽, 극지방의 지각변동 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예언을 하셨는데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특이하게도 특정 조건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유럽의 북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이 지금의 기상이변과 놀랍도록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한 예언을 좀 더 살펴본다면 아메리카 대륙이 갈라진다는 놀라운 예언도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의 땅들이 바닷속으로 잠기게 된다는 무서운 예언은 두렵기만 하지만 예언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이 다른 비켜간 예언처럼 비켜가길 바라볼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에드거 케이시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최면 상태에서만 리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에드거 케이시가 높은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리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자신의 가난 때문에 영리를 위한 리딩을 해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자신의 영리를 위한 리딩은 하나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온전히 타인을 위한 리딩만 하게 되었다고 하니 그런 에드거 케이시가 영적으로 높이 평가되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리딩 후 최면에서 깨어나면 그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 보통 그의 리딩은 아내인 에반스가 주도하였고 비서가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그의 리딩은 고민이나 고통이 큰 사람일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하니 그 역시 미스터리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최면 치료 중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최면 상태에서 리딩을 해보니 그녀의 숨은 사랑니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고 사랑니를 제거하면 될 것이라고 해서 사랑니를 제거하니 소녀의 정신은 바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누가 사랑니 하나 때문에 뇌가 망가져서 정신병자가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듯 최면 상태는 에드거 케이시의 몸의 다른 영혼, 즉 신의 개입이 아닌가 의심해볼 만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잠만 잔다고 하여 어찌 타인의 고통을 알며 그 해결 방법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빨이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초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예언한 것 중 대표적으로 맞아 들어간 것은 초련의 몰락과 세계 2차 대전 등이 있습니다. 그 시대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을 비롯해 각계 유명 인사들이 에드거 케이시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1931년 명상 초감각의 메커니즘, 영적 치유와 꿈의 해석과 타오 세계 연구를 목적으로 한 연구협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 유명한 윌슨 대통령과 토마스 에디슨 등이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살아생전에 약 5천여 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리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예언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북미 대륙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질 변화의 모습을 소상하게 알려주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시의 파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의 대부분은 뉴욕보다 훨씬 먼저 파괴될 것이며 또한 미합 중국 동해안의 대부분은 서현 지역이나 중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서부는 갈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구 전체 대변으로 안정한 지역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주년 내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에 각각 육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현재 해안선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저가 될 것입니다. 현재 뉴욕주의 해안지대 혹은 뉴욕시 자체도 대부분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한편 남과 북쪽의 캐롤라이나 주와 조지아주의 남부도 소멸될 것이지만 이것은 훨씬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자치지역은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일리노이주 미 캐나다 남부와 동부 지역의 대부분과 함께 안전한 지역에 포함됩니다. 저부의 대부분은 기타 많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가 한 예언 중에서는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가 있는데 플로리다 연안과 해수면에서 아틀란티스 사원의 자해가 발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에드거 케이시는 2여 년 동안 약 700번 이상을 아틀란티스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고도로 발달해 있던 전설의 대륙 문명은 3차례에 걸쳐서 파멸의 운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의 낙원 문명이 붕괴된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 그는 거대한 자연의 힘과 인간이 만든 파괴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홍수 있던 노아의 홍수 때에 피난 나온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스며들어 아직까지 생존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대륙인 아틀란티스의 파멸의 원인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이들 중 상당수가 환생한 아틀란티스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아틀란티스인이 다가오는 재난을 예상했기 때문에 전멸을 면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틀란티스가 다시 도래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예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지방의 지각 변동의 영향으로 일본 침몰을 예언하였는데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반드시 침몰할 것이라고 반드시 힘주어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 그만큼 강하게 확신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침몰로 인해 한국도 많은 부분이 바닷속으로 침몰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또한 유럽 지역의 변화도 예언하였는데 특히 유럽 북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극지방에 대하여도 예언하였는데 북극과 남극 지역의 지각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 여파로 열대 지역에서는 화산 폭발이 자주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모체인 소련의 붕괴와 완전히 빗나간 공산국가인국이 민주주의의 길을 향해서 단할 것이라는 예언도 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수면 상태에서 한 말은 1923년부터 기록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예언만 1000에 이른다고 합니다.
케이시 예언 중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 세계 2차 대전과 소련의 몰락에 관한 것은 모두 적중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고 믿었고, 남극과 북극의 위치가 뒤바뀌고 대지진이 발생해 캘리포니아 주가물에 잠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토록 무시무시한 수많은 예언들을 남긴 에드거 케이시는 그가 평생에 걸쳐 행한 일 216. 라이프 리딩 기록은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AR 영국의 발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주의 신과 같은 심령과 통하는 능력을 가진 에드거 케이시, 그는 찾아오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체면 상태에 들어간 후 그들의 전생 기록을 읽고 처방하는 이타행을 실천한 초능력을 가진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수많은 예언이 적중했지만 빗나간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무시무시한 예언들은 그저 현실이 아닌 꿈이길 바랍니다. 좋은 예언만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매봅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